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이베이입니다. 나스닥에서는 EBAY, 이 티커로 거래되는 기업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베이. 참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투자은행 시티즌스 JMP, 여기가 이베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눈에 띄게 올렸어요. 상향 조정을 한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마켓 퍼폼에서 마켓 아웃퍼폼으로 꽤 큰 폭으로 올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게 이베이의 현재 상황이나 또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지 당신이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속속들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이베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변화랑 가능성을 같이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어떤 통찰력, 판단을 내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티즌스 JMP가 이베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마켓 퍼폼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마켓 아웃퍼폼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시장 평균보다 더 잘할 거다, 이런 예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장만큼 할 거다 해서 시장보다 더 나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뀐 겁니다. 네, 게다가 목표 주가도 115달러로 제시했어요. 이 자료 기준 시점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한 97달러 정도 되거든요. 97달러에서 115달러면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본 거네요. 상당하죠. 거의 20% 가까이 보는 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좀 과감하다고 할 수도 있는 평가를 내린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시티즌스 JMP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뭐 분위기가 좋다거나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올린 게 아니에요. 아, 단순 기대감이 아니다. 네, 이베이가 실제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 그러니까 제품 중심 이니셔티브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성과가 나오고 있다. 네, 그 성과가 상당한 순풍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데이터로 뭔가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구체적인 성과. 그럼 그 분석가들이 주목한 핵심 동력이 뭘까요?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첫 번째 동력은 바로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커머스 플랫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지표 있잖아요. GMV 말씀하시는 거죠? 총 상품 거래액. 네, 맞습니다. GMV, Gross Merchandise Volume. 이게 이 플랫폼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데 이 GMV가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성장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아, 3분기 연속이요? 그게 의미가 큰가요? 그럼요. 이베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핵심 비즈니스 볼륨, 즉 거래액 자체가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죠. 하긴, 성장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성장한다면 다르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베이가 뭔가 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계속 얘기는 해왔는데 그게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GMV 성장.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 동력은 이건 이베이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베이의 성공적인 전략적 재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략적 재정의?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이베이가 예전이랑 달라졌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베이를 생각하면 그냥 온라인 만물상, 뭐든지 다 파는 것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긴 해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느낌? 맞아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랬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베이가 엄청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팔려고 하기보다는 딱 특정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정 분야요? 어떤 분야들이죠? 예를 들면 수집품 같은 거요. 뭐 우표나 희귀 음반이나 피규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매니아들이 있는 분야? 네. 그리고 명품, 또 자동차 부품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리퍼브 제품입니다. 리퍼브 제품이요?
그건 뭔가요? 리퍼브 제품은 뭐냐면요. 소비자가 샀다가 단순 변심으로 반품했거나 아니면 포장 상자에 약간 흠집이 있거나 해서 정가보다 싸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성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요. 아, 그런 거군요. 약간 할인해서 파는 새 것 같은 중고? 그렇죠. 그런 쪽에 가깝죠. 어쨌든 이렇게 수집품, 명품, 자동차 부품, 리퍼브 제품 같은 좀 고부가가치 카테고리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냥 잡다하게 다 파는 게 아니라 돈이 되고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은 열정을 가진 소비자들, 보고서에서는 이걸 열광적인 팬, 엔투지애스트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이런 팬들을 위한 전문 마켓플레이스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게 시티즌스 JMP의 핵심 평가 중 하나예요. 와, 열광적인 팬들을 위한 곳이라 이건 아마존 같은 곳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데요? 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아마존은 뭐든지 빠르고 싸게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이베이는 뭔가 특별하고 희귀한 것, 남들이 잘 모르는 가치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거고요. 흥미롭네요. 이베이의 변신. 자, 그럼 세 번째 동력은 뭔가요? 실적, 전략 변화. 다음엔 기술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바로 기술, 특히 인공지능, AI의 잠재력입니다. AI요? 이베이랑 AI가 어떻게 연결되죠? 시티즌스 JMP가 이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했는데요. AI를 뭐라고 했냐면 이베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 있잖아요. 특히 중고품이나 희귀 상품에 대한 데이터. 네, 엄청나게 많겠죠. 수십 년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들이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라는 거예요. 딱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빈티지 레코드판이라고 해도 그 앨범 커버 상태가 어떤지, 뭐 약간의 긁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초판인지 재판인지, 뭐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 다 다르잖아요. 사진도 다 제각각이고 설명도 다 다르고요. 이런 게 다 비정형 데이터인 거죠. 아, 그렇겠네요. 새 제품처럼 딱 정해진 스펙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AI가 바로 이런 복잡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즌스 JMP는 AI를 이베이의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거대한 순풍이라고까지 묘사했어요. 거대한 순풍. AI가 이베이에게 큰 도움이 될 거다. 네. AI를 통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첫째로 상품의 가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둘째로는 숨겨진 희귀한 아이템을 찾는 구매자하고 또 그걸 팔려는 판매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요. 아, 매칭을 더 잘 시켜준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상품 몇 개 더 추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베이 플랫폼 자체의 어떤 효율성이나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본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마존은 주로 신제품 위주니까 데이터가 정형화되어 있을 텐데 이베이는 그 반대니까 오히려 AI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마존의 정형화된 상품 데이터 분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이베이만이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이베이가 AI를 활용한다더라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네요. 그 비정형 데이터라는 핵심 자산을 AI로 분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점이 와, 이건 진짜 이베이만의 독특한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짚으셨어요. 결국 뭐랄까 예전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희소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딱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AI라는 최신 기술을 착 붙이는 전략, 이게 지금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이베이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규모의 경제, 배송 속도, 편의성 이런 걸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베이는 완전히 다른 무기를 꺼내든 거죠. 바로 독특함, 유니크네스, 희소성, 스케어시티, 그리고 전문성, 엑스퍼티즈입니다. 독특함, 희소성, 전문성. 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단종된 특정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가 있다고 쳐요. 네. 아니면 뭐 1970년대에 생성됐던 희귀한 빈티지 오디오의 부품이라든지 또는 특정 예술가의 아주 초기 작품 같은 것들. 이런 거 아마존에서 찾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런데 이베이에 가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틈새 시장에서는 이베이가 단순히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건가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관계를 맺는 일종의 커뮤니티 허브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죠. 아, 커뮤니티 허브. 단순히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포지셔닝은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가격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벗어난다. 네. 특정 분야의 소위 덕후, 아까 말한 열광적인 팬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희귀한 아이템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의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좀 비싸도 구하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베이가 이런 열광적인 팬들을 위해서 전문 카테고리를 계속 강화하고 또 관련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고객들을 이베이라는 플랫폼 안에 아주 강력하게 묶어두는 효과, 즉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락인 효과. 다른 데로 못 가게 꽉 붙잡아둔다. 그렇죠.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이베이는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열정, 취미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와, 이게 바로 이베이에 지금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둘러싼 깊은 연못처럼 경쟁자들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벽 같은 거죠.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이 정말 딱 와닿네요. 아마존과는 종류는 다르지만 굉장히 견고한 그런 방어벽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긍정적인 전략 방향성도 확인했고, 그런데 기업을 분석할 때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강점만 있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베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기회와 위협 요인들, 이걸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베이의 수업 분석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우선 강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베이의 현재 위치를 좀 더 다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 분석은 필수적이죠.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렝스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은 역시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그 독보적인 개인 간 거래 C2C 네트워크하고 전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겠죠? 그렇죠. 이베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래 시스템이나 사용자 기반은 다른 경쟁자들이 정말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자산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아주 강력하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신제품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진짜 몇 개 없는 희귀품까지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수준의 그 다양하고 독특한 상품 구색, 프로덕트 어소트먼트. 이것도 이베이만의 확실한 매력 포인트고요. 확실히 그렇죠. 뭘 찾으려면 일단 이베이부터 가보게 되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강점이 있는데요. 이베이는 직접 물건을 사서 재고로 쌓아두거나 거대한 물류 창고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개 역할. 이게 왜 강점이냐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규모 투자가 계속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쉽고 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데 유리한 그런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돈이 덜 드는 사업 모델이다. 이것도 큰 강점이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은 뭘까요? 네, 당연히 약점, 위크네스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좀 구조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베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장,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더 이상 크게 크지 않는다. 그쵸. 예전처럼 막 두 자릿수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긴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도 성장률이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조적인 약점도 있는데요. 이게 C2C 플랫폼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판매자가 수백만 명의 개인들이잖아요. 네, 그쵸. 전문 판매업자도 있지만 개인이 훨씬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품질이나 상품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배송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포장은 제대로 해서 보내는지 이런 것들이 판매자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복불복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뭔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쇼핑 경험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사용자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베이도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뭔가 대책은 없나요? 물론 이베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등급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한다거나 문제 생겼을 때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해 둔다거나. 하지만 수백만 개인 판매자를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이것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겠네요. 자, 그럼 기회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기회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AI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아, 또 AI군요. 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게 이베이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상품 추천 잘해주는 걸 넘어서서요. 예를 들면 이미지 인식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 활용하면 사용자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사진만 딱 찍어서 올리면 그거랑 비슷한 상품들을 이베이에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와,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또 그동안 쌓인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판매자한테 지금 이 물건은 이 정도 가격에 올리면 잘 팔릴 겁니다 하고 최적의 판매 가격을 제안해 줄 수도 있고요. 판매자한테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AI가 가짜 상품, 소위 짝퉁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위조품 문제. 특히 명품 같은 건 그게 걱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아니면 아주 비싼 수집용 운동화처럼 위조품에 대한 우려가 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야에서 이베이가 정품 인증 어텐티케이션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이베이도 이걸 알고 실제로 전문 감정업체들하고 손잡고 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아, 이베이가 직접 나서서 정품임을 보증해준다. 그렇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가짜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크게 덜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가 상품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고 관련 시장에서 이베이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는 거군요. 확실히 중요한 기회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은 이건 좀 더 거시적인 트렌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ESG 경영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중고품 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남이 쓰던 물건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자원을 아끼는 가치 있는 소비, 현명한 소비 이런 식으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아, 중고 거래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쿨하고 합리적인 소비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런 소위 순환경제, 서큘레 이코노미 트렌드는 중고거래가 핵심 비즈니스인 이베이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순풍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도 이베이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위협, 스트레치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위협은 역시나 경쟁입니다. 이코머스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바뀌죠. 네. 일단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종합 리테일러들, 이 기업들은 막강한 자본력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중고품 시장까지 계속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협이죠. 아마존도 중고품 거래를 하긴 하죠. 네, 점점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종류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특정 카테고리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소위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버티컬 플랫폼?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중고 패션 전문 앱인 디폿이나 빈테드 같은 곳들. 참고로 디폿은 이베이가 인수하긴 했습니다만 또 명품을 전문으로 리세일하는 더 리얼 같은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특정 분야에서는 이베이보다 훨씬 더 전문화된 서비스나 경험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파고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무시 못할 위협이죠. 아, 그러니까 거대 기업과의 경쟁도 있고 아주 전문화된 틈새 플랫폼과의 경쟁도 있다. 사방에서 경쟁 압박이 있네요. 그렇죠. 경쟁 환경에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약간 거시경제적인 리스크인데요. 거시경제 리스크요? 네. 이베이에서 거래되는 품목들 대부분이 결국은 소비재잖아요. 옷, 신발, 전자제품, 취미용품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필수품보다는 기호품 성격이 강한 것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부터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베이에서의 거래량 자체가 직접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쟁 심화와 경기 변동성. 이게 주요 위험 요인이군요. 자, 이렇게 스워트 분석을 통해서 이베이가 처한 상황을 정말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네요. 확실히 그 열광적인 팬을 위한 플랫폼으로 변신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동시에 또 성숙한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 우려나 사방에서 오는 치열한 경쟁 압박 같은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런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이베이의 재무 상태는 실제로 어떤지, 금고는 좀 튼튼한지 숫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재무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흐름은 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 분기인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베이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성과를 보여줬어요. 아, 예상보다 잘 나왔군요. 네,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37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 분석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수치가 1.29달러였거든요. 이걸 한 6% 정도 웃돈 거죠. 꽤 괜찮게 나왔네요. 매출은 어땠나요? 매출 역시 27억 달러를 달성해서 예상치였던 26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기대를 상회했군요. 그렇죠. 이런 실적 호조는 아까 첫 번째 동력으로 말씀드렸던 GMB의 성장세하고 맞물려서 이베이가 단순히 거래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비용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 개선 노력도 꾸준히 해서 이익을 잘 창출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실도 같이 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실적 자체는 일단 합격점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부채 비율, 그러니까 debt to equity ratio가 150.81%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 부채가 좀 많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를 훌쩍 넘으니까요.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150.81%라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1.5배나 많네 하고 조금 높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수치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베이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그 본질적인 특성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모델 특성이요? 네. 아까 강점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베이는 아마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대한 물류센터를 여기저기 짓거나 엄청난 양의 재고를 직접 창고에 쌓아둘 필요가 없는 사업 모델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니까요? 아, 그렇죠.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니까. 네, 즉 사업을 운영하고 또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본적 지출, 캐펙스 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산 경량화 모델. 네, 이런 모델 덕분에 이베이는 꾸준하고 또 상당히 예측 가능한 수준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돈이 계속 잘 들어온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부채 비율 숫자만 볼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이베이의 부채 수준이 이베이의 아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 비율 숫자 하나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과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종합적으로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네요. 오히려 재무적으로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따라 있습니다. 바로 이베이의 아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주주 환원 정책이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4년 4분기, 딱 한 분기 동안에요. 이베이가 무려 9억 달러 어치의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한 거죠. 9억 달러요? 한 분기에? 와,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억 2,800만 달러를 또 현금으로 배당해서 주주들한테 나눠줬어요. 와, 정말 공격적이네요. 네. 이렇게 대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또 꾸준히 배당을 늘려나간다는 것은요. 회사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앞으로 돈 못 벌 것 같으면 저렇게 못 하겠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재무 상태 괜찮아요를 넘어서서 앞으로 돈 잘 벌어서 주주들한테 계속 돌려줄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라고 봐야죠. 창출된 이익을 주주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그 단편적인 숫자 하나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베이의 그 자산 경량화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걸 통해 나오는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 마지막으로 매우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까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그 회사의 재무 상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베이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변화, 그리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다룬 수엇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방금 살펴본 재무 상태까지 다 고려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시티즌스 JMP의 평가, 즉 시장 수익률 상회, 마켓 아웃퍼폼이라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115,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분석 결과가 최종적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과 저희가 나눈 분석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시티즌스 JMP의 긍정적인 평가와 $115라는 목표 주가는 충분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타당성이 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근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핵심은 이베이가 현재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엔진이 뭐냐면 바로 전략적 집중과 기술적 혁신입니다. 전략적 집중과 기술적 혁신. 네. 첫 번째 엔진, 전략적 집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파는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 대신에요. 수집품, 명품, 자동차 부품, 리퍼브 제품처럼 자기들이 진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수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특정 열정 카테고리, 엔투지어스트 캐테고리즈에 회사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엔진이고요. 네,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엔진인 기술적 혁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AI 같은 최신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플랫폼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하고 판매자들의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플랫폼 자체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강조했던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 능력, 이게 앞으로 이베이만의 정말 차별화된 무기가 될 잠재력이 크다고 봅니다. 아, 그 두 가지 엔진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 네, 이 두 가지 엔진, 즉 전략적 집중과 기술적 혁신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또 매우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이러한 이베이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성장 엔진도 잘 돌고 있고 재무 상태나 주주 정책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네, 물론 당연히 리스크 요인도 있죠. 여전히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은 치열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거시경제 상황 변화라는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어떤 투자든 리스크는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들과 앞으로의 잠재력을 고려해 봤을 때 시티즌스 JMP가 내린 긍정적인 평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기준 시점 주가가 $97.20라고 했으니까 시티즌스 JMP의 분석은 결국 현재 주가에는 이베이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와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다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115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분석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이베이가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전략적 재포지셔닝의 성과나 또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직 시장 가치에 온전히 다 녹아들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치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 네, 따라서 시티즌스 JMP가 제시한
$115라는 목표 주가는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베이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 가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투자 결정은 항상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의 분석은 여러 가지 가능한 관점 중 하나로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이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단순히 그냥 오래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특정 분야의 열정적인 팬들을 위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비정형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가능성은 앞으로 이베이의 행보를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베이의 진화는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베이는 점점 더 열광적인 팬덤, 그리고 희소성 높은 아이템 거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해서 예를 들어 웹 3.0, 웹 시리 제로 같은 탈중앙화 기술이나 아니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고유하게 증명해주는 NFT, Non-Fungible Token 같은 기술이 더욱 성숙해지고 널리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웹 3.0이나 NFT요? 그게 이베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베이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있잖아요. 고가의 수집품이나 명품, 이런 물건들의 진품 인증, authentication, 문제, 그리고 소유권 증명 문제, 나아가서 거래 방식 자체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NFT 같은 걸로 진품 인증이나 소유권 증명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어쩌면 이런 기술들이 이베이에게는 지금의 정품 인증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새로운 차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탈중앙화 기술이 발전하면 굳이 이베이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개인 간에 직접 안전하게 고가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존 플랫폼의 역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과연 이베이의 미래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아주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관점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